지금 일단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은 보통 보면 충격요법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때리면은 어때요? 금방 조정이 와서 뭐 50포인트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게 조정이 되냐 하면은 바로 매수자들의 변심부터 시작됩니다. 매도자들이 갑자기 매물을 쏟아내지는 않아요. 손실의 피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불황이 오면은 가격이 빠지기보다 거래량이 먼저 줄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1단계는 묻지마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종족을 갖춥니다. 예. 2단계는 관망세, 그 다음에 3단계는 급매물이 나오고 4단계 가서는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정책 효과는 누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한 방에는 잘 안 먹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오늘의 심층 인터뷰는 부동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초강도의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그렇고 수요자들의 심리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부동산 박원갑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6.27 대책에 대해서 네. 워낙 전격적으로 나온 네. 발표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지각적으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그렇고 수요자 심리에도 꽤 큰 영향을 줬는데 맞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걸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국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이나 아니면 뭐 건전성 뭐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뭐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불장을 넘어서 약간 집단 관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역할이 변동성을 줄이는 게 있다면은 뭐 개입은 좀 불가피했다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책이 강남하고 마용성 한강벨트를 정조준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보면 되고요. 그동안에 상급지 갈아타기나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요번에 과연 그러면은 긍정적인 게 맞나 부정적인 게 맞나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네. 약간 긍정적인 게 좀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 찬다 이런 이제 감정 섞인 이런 반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는 건데 분명히 가계대출을 어떻게 연착륙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데 내 대출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게임하고 비슷한 건데 네. 게임 산업이 발전해서 글로벌로 우뚝 서면은 이번에 뭐 롤게임인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두 사람이 이 결승전에 나섰는데 거기가 워낙 유명하죠. 그래도 저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잘 되면은 자랑스럽죠. 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이게 미칠. 근데 문제는 내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줘야 게임 산업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항상 공동체와 개인은 충돌합니다. 네. 그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거냐. 네. 너무 공동체만 강조하면 이게 전체주의로 가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양쪽 다 균형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양쪽의 입장을 또 게임 산업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그 가격 자체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이거 정책이 효과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좀 중성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잘했다고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좀 중성적으로 바라보면 불가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대책 나온 이후에 네. 집값 흐름 좀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약간 네. 혼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시장을 바라보는 데이터가 실거래가거든요. 예. 근데 실거래가가
지금 7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죠? 네. 그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제 동남권이잖아요. 네. 동남권인데 이게 5월에 이제 0.72% 올랐는데 6월에 가서는 2%까지 급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통계를 볼 거냐?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거보다 제 생각에는 수요자들이 심리를 보셔야 돼요. 이 심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바로미터다. 예.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을 보면요. 지난 7월 7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서 매수 우위 지수가 이게 전주보다 한 15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네. 2주 연속 하락세거든요. 강남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남이 지금 18.6포인트 정도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정책 효과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수요자들도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경계감 그리고 상투를 잡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작용하면서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약간 몸을 사리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거래가를 따지기에는 기간도 너무 짧았고 네. 이게 취합이 안 되지만 호가는 실제로 좀 낮아지긴 했어요. 일부 지역에서 좀 낮아진 곳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는 곳도 있고.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표가요. 아까 혼조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이제 정보잖아요. 근데 정보는 덜 걸려진 그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거짓도 있고 그렇죠? 진실도 있죠. 네네. 그래서 어디까지 볼 거냐 할 때는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계약이 파기되고 또 혹은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좀 나오는 쪽이 더 업데이트된 정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현상을 담는 뉴스가 많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좀 변동이 많을 테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런 정보가 없는 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관망세라고 이제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그러게는 진짜 관망세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시장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 이 조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잖아요. 지금 일단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은 보통 보면 충격요법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때리면은 어때요? 금방 조정이 와서 뭐 50포인트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조정이 되냐면은 바로 매수자들의 변심부터 시작됩니다. 매도자들이 갑자기 매물을 쏟아내지는 않아요. 손실의 피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불황이 오면은 가격이 빠지기보다 어때요? 거래량이 먼저 줄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은 고강도 규제책이 나오면요. 일단은 묻지마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종족을 갖춥니다. 예. 왜 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고점에 나왔던 매물들이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물을 싸게 좀 내놓죠. 그죠. 그러면서 호가가 계속 조금 떨어지는 낮아지겠네요.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이제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 보면 되는데 요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단계는 매수자의 변심이에요. 네. 2단계는 관망세. 그다음에 3단계는 급매물이 나오고 4단계 가서는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2단계라고 보시면 돼. 아,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정책 효과는 누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한 방에는 잘 안 먹습니다, 지금. 네네. 시장의 파워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대책을 놓고 2019년 12, 16 대책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때 당시에 뭐예요? 아파트에 대해서 주담대 15억 대출 금지가 들어갔죠. 이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 한국 부동산 조사를 보면은 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2019년 12월에 대책이 나왔던 그 달에 1.7%로 오릅니다. 빵 떠버리잖아요. 근데 1월에 가서 다음 달에 가서 0.8%로 낮아져요. 상승률이 둔화된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5개월 동안 평균 상승률이 0.5% 정도 가격은 안 빠졌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간 조정이 더 가까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때도 경기도나 인천은 영향이 없었어요.
고가주택을 규제한. 이번에도 사실상 고가주택 규제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강남이나 마용성 쪽, 특히 마용성 쪽이 대출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풍수인 효과 때문에 막판에 이게 연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갭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조정 쪽으로 본다면은 이런 이제 마용성이나 강남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나머지 중저가 밀집 지역들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역시 지금 정부가 뭐예요? 대응 카드를 어떻게 꺼낼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어차피 시장은 뭐예요?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죠. 그럼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수요 억제 처방을 만약 내놓는다. 그러면 또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흐름의 70에서 80%가 정책이 결정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흐름을 결정할 때는 정부가 결정적인 길을 쥐고 있다.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초강도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 네. 강남과 마영성이 집중 타깃이 된 네. 거잖아요. 물론 실제 가격에는 아직 반영되기는 좀 이르기도 하고 아직은 그 앞에서 말씀하신 4단계 중에 아직 2단계라고 네. 했지만 그 3단계 혹은 4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네. 계약이 파기되고 네. 그 전에 부동산 문의가 확 줄어들고 그렇죠. 계약이 파기되고 네. 요즘에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뭐 파기된 내역 막 줄줄이 이렇게 예, 맞아요. 네, 막 그런 게 돌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좀 맞습니다. 파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계약 해제는요. 이게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가 아니라 계약 해제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제. 우리 해지라고 많이 쓰죠. 네. 관계 없습니다. 근데 상승기 때는 어때요? 매도자가 안 판다고 변심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고강도 대책이 나오면 일단 움찔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가에 샀던 사람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4, 50억 이거 대출을 최대한 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풀베팅 한 건데 예.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자가 이 겁을 내고 결국은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일부 신호들은 분명히 또 어떻게 보면 막 더 고가에 막 이렇게 거래됐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원베일리런가 84제곱미터가 지금 뭐 72억까지 거래됐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정보는 이건 올드 뉴스죠. 이거는 시행하기 전이잖아요. 이걸 보고 너무 초점 맞추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약정서를 써요. 이게 계약을 안 하면 계약금 한 3, 4% 정도 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청에다가 신고를 넣어요. 그죠? 허가 신청을 넣었죠. 네. 그러면 보름 만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절차 문제 때문에 이게 실거래가가 약간 후행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아까 계약 파기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그 이런 대단지에서 약간 호가가 싼 게 나온다든지 이게 정확한 시장의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이자 그러게요. 팩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그게 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바로미터가 될 수 예, 있겠다 맞습니다. 싶은데 여전히 좀 긴장하고 이게 약간 움츠러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가 대책이 더 나올 것 같다. 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정책도 아직 남아 있는 거 많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떤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동시에 같이 물어볼 텐데 예상 가능한 정책이 예.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살짝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지금 예상되는 추가 정책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관찰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상상력의 문제인데 네. 저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흐린 바 강남은 주로 이제 블루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용산도 이제 블루칩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마포라든지 성동구나 뭐 동작구, 광진구 이런 데들은 약간 옐로우칩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옐로우칩을 대상으로 제 생각에는 규제 지역으로 좀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 과열 지구, 토지도 할 수 있죠.
예, 뭐 그런 카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내년 5월까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강남 상계구하고 용산이 묶여 있죠. 이곳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유예돼 있습니다. 네. 이걸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곧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니까 언론에 나오는데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세율을 과세하기 때문에 네.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특히 이자에 대해서 뭐 DSR을 포함시킨다. 뭐 그런 건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네네.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 또 카드를 이제 거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장특공제 문제예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인데 지금 1주택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흐름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양도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빌딩보다 아파트 사는 게 훨씬 더 양도세가 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내가 빌딩을 한 사람 사고 한 사람은 이제 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똑같이 10년을 보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빌딩은 총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 적용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15년에 30%거든요. 그런데 주택은 대부분이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했다고 그러면은 이 장특공제가 80%거든요. 그럼 세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빌딩은 대체적으로 토지나 뭐 상가하고 지금 양도세가 같은데 물론 1주택자들에게 대해서 과감하게 확 줄이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부작용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또 이 매물이 잠겨버리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나오는데 그 위에는 또 매물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이게 세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지금 긴급하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1주택자에 대해서 제가 이게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해야 장특공제 80%를 받는 거를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 예. 이전에는 2년 거주에 10년 보유만 해도 80%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충분히 이걸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안 줄인다고 보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 얘기는 하셨단 말이에요. 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그런 네. 건데 이거를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맥락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는 거지.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미세 조정이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목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변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5%올 걸 2%로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금 강남이나 마용성 진입하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타이밍을 잘 내셔야 된다고요. 언제든지 툭 이렇게 대책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장이 갑자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움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고가주택을 들어갈 때는 저는 타이밍을 뭐 재지 말라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태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려올 때는 왜 밖에 돌아다녀요? 예? 굳이. 지하철에 있다가 지켜보다가 그때 나오던데 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시장이 관망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뜸을 들이는 게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택자는 아까 그 얘기. 이걸 팔려면 여기서 또 세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쉽지 양도세 않죠. 내야 되고. 근데 이걸 또 살려는 사람은 취득세 내야 되고 이것 때문에라도 약간 지금으로서는 걸리는 게 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2주택자 분들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요새는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2주택자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만약에 부활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걸 좀 예의주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서울에서 저는 2주택자 거의 못 봤는데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4억 가까이 하잖아요. 강남은 그 집은 하면 40억이에요. 네. 그럼 두 채면 뭐예요? 이러면 자산으로 따지면 80억이라 100억대 자산가에 지금은. 네. 근데 그게 한쪽은 갭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조마조마해요. 이 마치 있잖아. 이게 비바람이 부는 날 계곡에서 외줄타기 하는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처분하셨어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다만 정책적 변화는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제가 이제 피부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요새 이제 워낙 거래 비용이 많다 보니까 네. 뭐 강남이나 마용성 이런 쪽은 거래 해준율이 떨어져요. 그렇죠. 30억짜리 사면 취득세만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러면 그다가 뭐 중개수수료 내야 되지. 또 팔 때는 양도세 내야 되지. 그러니까 고가주택일수록 집값이 올라갈수록 이게 거래해준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손실회피 기준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 비이성적인데 뭐 일종의 그거 뭐 일종의 관행이고 자기 심지로 느끼는 저항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하고 달라요. 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10억을 아파트에 샀어요. 네. 근데 최고가가 22억까지 갔어요. 네. 지금이 20억입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19억에 팔래 그러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 뭐예요? 와, 이거 거의 2배 가까이 먹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럴 것 이게 같습니다. 손실회피의 중거점이 뭐냐면은 논문을 보면은 20억이나 아니면은 이게 22억이에요. 네. 옛날에 그 10억이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최근에 등장한 게 어쨌든 거래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이거 팔아서 딴 데를 못 가는 거야. 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어때요? 요새는 보면 그런 게 있죠. 이게 집값이 갑자기 올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특공제 다 받으려고 아예 입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잠실 같은데 전세 매물이 없다는 게 뭐 그런 어떤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있잖아요. 이 시장은 항상 움직이는 유기체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은 그래서 피해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일종의 생존 전략을 이게 이기적으로 팹니다. 네. 아마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죠. 그러니까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내가 머리에서 못 팔아도 어깨에서만 팔아도 잘했어. 19억도 잘한 거야 하겠는데 부동산 시장은 진짜 약간 1, 2억 그냥 내가 손해보고 판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거주 목적까지 가져가니까요. 네.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처분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에서 처분 효과 많죠. 조금 오르면 금방 팔아버리고. 네. 그리고 손실 나면은 이게 뭐 마이너스 50%도 이게 뭐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뭐 안 팔고 뭐 자식한테 상속한다는 사람 뭐 이런 많이 봤는데 상속은 죽어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하고 오기 싸움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조금 나면 금방 팔아버리는 건데 이 손실회피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심리는 주식과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 뭐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들이 비아파트의 다주택 보유자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이른바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는 굉장히 힘들어요. 좀 수요자들도 회피 현상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약간 구조적 불황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상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주택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트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청담동 100억짜리 호화빌라, 하이엔드 빌라를 살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송파구 거여 마천동에 있는 10억대 아파트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토지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 살 때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빌딩 살 때 허가 안 받아요. 위원님 잠깐만요. 네. 근데 청담동에 100억짜리 호화빌라 살 때는 그건 아파트가 아니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죠. 아, 그래요? 예, 건축법상 그게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이라는 것은 네. 토지를 살 때 허가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상가들은 다 풀었어요. 네. 뭐냐? 아파트를 살 때 허가 받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명확하게 아파트 거래 허가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은 빌딩도 안 사요. 토지도 안 사요. 빌라도 안 사요. 아파트로만 몰리는 이 아파트 편식 사회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고령화 됐죠. 네. 경기도 안 좋죠.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총량은 줄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부동산 내부에 있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토지로 갔던 돈, 빌딩으로 갔던 돈, 빌라로 갔던 돈이 전부 다 아파트로만 간다면은 이 아파트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받아들여야지 두루뭉실하게 보면은 이거 평론가식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봐버리면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빌라나 다세대나 다가구 쪽은 굉장히 안 좋은데 요번에 똑같이 6억 대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 받으면 뭐예요? 6개월 안에 입주해야 돼요. 네. 그리고 더 요번에 문제가 뭐냐면은 전세 보증 한도가 90에서 80%로 줄어요. 네. 그러면은 다세대 주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전세 돌려막기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집주인은 세입자하고 일종의 약속금을 끄는 거예요. 그렇죠. 만기 되면 돌려줘야 되죠. 네. 일종의 약간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런데 관행이라는 게 어때요? 세입자 받아들여가지고 기존 이렇게 세입자 되돌려 주는 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관행이라는 걸. 네. 어쨌든 이제 못 돌리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전세 태거 자금 대출도 1억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비아파트는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는데 더 침체될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에 이런 온도차가 있잖아요. 네. 아파트 안에서 신축과 구축에서도 나타납니까? 아파트에서요? 예. 지금 문화 자체가 얼죽신이죠. 무조건 신축 아파트. 얼죽신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아, 그래요? 작년 5월 29일 날 제가 제 블로그에 썼던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얼어 죽어서 신축을. 네, 원래 얼죽새였어요. 얼죽새. 네. 얼어주고도 새 거. 근데 그걸 갖다 얼죽신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면 얼죽새는 약간 욕 같아가지고. 어감이 좋진 않아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도심의 구축들은 변화가 없죠. 그게 압구정 아파트 뭐지 얼마 됐어요 지금. 그리고 오래돼도 뭐 지금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는 지금 50년 넘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버티는데 네. 외곽 쪽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의 문제가 상당 부분이 갭 투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갭 투자가 지금 40%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빌라를 갭 투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오히려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피난 이래 하듯이 대체 수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저는 조금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하고 좀 구분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안정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고가 아파트만 타겟으로 해야 되지 그거를 전체 주택으로 해버리면은 엉뚱하게 유탄을 맞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골목길에 가면은 이게 3층짜리, 4층짜리 집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하고 보통 잘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을 떼봐야 돼. 네. 보통 3층은 다가구예요. 네. 그다음에 4층은 다세대예요. 네. 3층 다가구는 단독주택이 들어가고 4층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세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게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다주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취득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남은 두 채부터 뭐예요? 이게 8%예요. 나머지 지역은 비규제 지역들은 지금 세 채부터 8%인데 네. 다세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1호, 102호, 103호, 그다음에 201호, 202호, 그다음에 301호 만약에 401호가 있다. 7개 만약에 방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집이 7개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102호 살 때부터 강남은 뭐예요? 취득세가 8%죠. 그럼 비강남은 뭐예요? 201호 살 때부터 8%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느낌은 지금 이게 이른바 빌라라는 것은 저소득층들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마지막 피난처 같단 말이에요. 이게 집값이 싸니까, 네. 전세값이 싸니까. 그래서 뭐 개별 호수로 갖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뭐 지금처럼 중과를 하더라도 통으로 이게 사고 파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율을 3% 적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다세대 다가구 동네 집 장사들이 다 지금 사라졌거든요. 전세난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패스트푸드 주택이에요. 빨리 짓습니다. 6개월이면 네. 지어요. 네.
그래서 이쪽 시장을 좀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아파트와 비아파트 구분을 하고 다세대와 다주택 구분하고 아파트 안에서도 비싼 아파트와 좀 덜 비싼 아파트를 좀 차등해서 네.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 네. 정책이란 것 자체가 너무 쪼개져 가지고 나타나는 뭐랄까 뭐 부작용이랄지 혼선은 없을까요? 근데 참 정책 펴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신호를 엉뚱하게 준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시장을 두루뭉실하게 보지 말고 네. 이거 세분화해서 보는 게 맞죠. 지방 수도권 이거 당연히 차별적으로 해야 그렇죠. 되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비아파트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강남이 무조건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100가구 이하짜리는 제 생각에는 거의 빌라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를 푸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근데 그건 아마 쉽지 않은 의사결정인데 제가 보니까 역삼동에 제가 GFC 근무했거든요. 네. 지금 명동에 와 있는데 보니까 28가구짜리인데 7년에 하나 그래대요. 7년에 하나가 그래야 돼요. 네. 그게 실상입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라는 이유로 5층 이상은 다 아파트거든요. 네. 겉으로 보면 아파트는 몰라요. 그냥 그 빌라 같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다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9월 달에 가서 미세 조정할 부분이고 네. 판단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디테일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는 항상 이 실소유자들 이 사람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약간 세밀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 발표에 있어서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신 건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게 하나의 목표인데 생각해 보면 예전 과거에 비해서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돈이 절대량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 진짜 잘해 주셨는데 시장은 굉장히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 체질이 달라졌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은 공룡이고 슈퍼파워가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움직임은 광속. 예. 그다음에 머리는 이른바 고지능화. 이른바 슈퍼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대한 돈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빠른 정보 유통, 그다음에 구성원 간의 대먹임, 정보 대먹임이라고 그래요. 뭐 피드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와, 저는 요새요 가장 SNS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게 이게 스레드 보면요 거의 완전히 정보가 리얼타임으로 챙기게 됩니다. 맞아요. 요새 저도 스레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보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런 구성원 간에 이게 정보 대먹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이 평준화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힘이 세지고 이제 민첩해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저는 슈퍼컴퓨터보다 슈퍼파워가 됐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은 결국 돈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 돈이 많아진 만큼 시장의 파워가 센 거죠. 네.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었던 2005년 8.31 대책 때 M2 통화량이 광의 통화죠. 1,000조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한 4,235조 정도가 됐죠. 그 사이에 시장의 파워가 4배 정도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대책 나오고서 무슨 반응이냐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네.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대책이 나오면 하루 새에 2, 3억씩 빠졌어요. 지금 안 빠집니다. 일단은 두 가지인데 시장의 파워가 커졌어요. 두 번째로 그때는 재건축이 중심이었죠. 지금은 뭐예요? 얼죽식 문화잖아요. 네. 신축 아파트 중심, 거주 목적이죠. 그러니까 반응이 늦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그때는 아파트 외에도 또 다른 이게 말썽이 있었는데 바로 임야하고 농지 투기입니다. 그때는 시장의 주역이 베이비부머였습니다. 저도 시골에 태어났지만 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 돈 벌어서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수도권, 충청도 심지어 있잖아요. 목포 남학신도시까지 땅 투기 바람이 불었어요. 자금이 분산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뭐예요? 건물주였죠. 그 로망이었죠, 그죠?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 그 얘기는 자금이 그쪽으로 분산되는데 지금 뭐예요? 빌딩도 안 사. 토지도 안 사. 그 돈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아파트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을 펴기가 훨씬 어렵다. 그만큼 시장이 더 규모가 커졌다고 보면 돼요. 아파트 시장 한정적으로 본다면.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고진영화되고 어떻게 보면 힘이 세졌기 때문에 윽박 지른다고 되지 않아요. 이 잘 꼬셔야 돼 얘를. 그죠? 그래서 정치하는 어떤 그런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과연 시장을 눌러서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이 맞는가? 옛날에는 먹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힘이 안 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변동률을 낮춘다는 쪽으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 5% 오를 걸 뭐 한 2%로 덜 오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보면 대책이 기습적으로 나왔죠.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김영삼 정부의 금융 실명제하고 거의 비슷하던데. 예. 그러니까 이게 대응할 준비를 안 준 거죠. 시장 반응을 그러니까 미리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줘버리면 어때요? 준비할 시간을 주죠. 그렇죠. 단금을 다 사버려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번에 약간 저는 느낌이 훨씬 고단수였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변동성을 완화한다라는 말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물론 정부에서도 그런 걸 바라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집값 자체를 전체 다 그냥 폭락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하루에도 막 몇십억씩 호가가 이렇게 변동을 갖고 있는 이 현상을 좀 잡겠다라는 네, 거고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책들을 굉장히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좀 서프라이즈도 주면서 신호도 준다는 건데 또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정책으로 뭔가 이렇게 잡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 지금 특히 쉬운 이제 환경은 아니다. 단기 수요 조절 카드로서는 네. 그게 효과가 오래 안 갔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됐어요. 시장이 아까 고지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학습 효과를 통해서 내성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급 카드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은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너무 수요제만 너무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리고 시기가 너무 늦었고 네. 공급 카드를 너무 늦게 꺼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노무현 정부 때는 DTI를 너무 늦게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DSR을 너무 늦게 했어요. DSR을 작년에 시작한 거죠. 2019년에 했어야 돼요. 그래서 금융카드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잘 먹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종의 약간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진정시킨 다음에 한쪽에서 공급이 들어가는 이런 약간 투트랙으로 가야 이 시장에 안정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그럼 필연적으로 추가 어떤 정책 대책 발표는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시장이 뜨면은 그에 대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집값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무르르듯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저는 정책의 목표라고 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때려잡겠다. 그 옛날에는 먹혔는데 지금 잘 안 먹힌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추가 대책이 어느 순간에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세 쪽은 어떻습니까? 전세 시장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두 얼굴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네 얼굴이죠. 아유, 지금 많습니까? 보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데는 오르는 데가 있고 입주 단지 가면 전세가 폭락왔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뭐 갭 투자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렇죠.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량이 떨어진다. 뭐 아니 전세 대출을 안 해주니까 네. 잔금하고 전세 대출하고 맞바꾸게 하거든요. 네.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대출 못 받으니까 전세 가격이 뭐 살려는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값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그런 측면이 또 한 측면이고.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아파트하고 입주 단지 같은 아파트끼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또 온도차. 네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정보를 한쪽만 보지 마시고 같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대출을 받으면은 이제 뭐예요?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되잖아요. 실거주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갭투자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갭투자는 전세를 공급하는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한쪽은 이제 대출이 문턱이 높으니까 주담대 문턱이 높으니까 매매 안 하고 전세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전세 수요가 더 많아지죠.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요. 그리고 계약갱 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냥 재계약하면 5% 올려주면 되니까 당연히 눌러앉는 수요가 많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전세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좀 오를 수 있는 요인이죠. 근데 지금 입주단지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인데 이게 이제 입주단지에 이제 분양 계약자들이 잔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세입자 보증금을 이렇게 동원해서 이제 잔금을 치르는데 그 대출이 안 돼, 이제. 그걸 6월 27일 이후부터 적용돼요. 무조건. 전세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럼 전세 수요가 줄어드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은 아마 반전세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월세화 현상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드린 뭐 비아파트 쪽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네. 비아파트 쪽에는 제 생각에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죠. 왜냐면은 이제 그 대책이 이제 6월 28일 이후부터 뭐 다세대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들이는 것부터 해당이 되니까 2년 뒤에 나갈 거잖아요. 당장은 아닌데 좀 이번 조치로 아마 이렇게 그 비아파트 쪽에서 뭐 세입자 보증금 돌려막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갑자기 나간다고 그랬을 때 태그 자금 대출 이게 다세대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다 이게 다주택으로 묶여가지고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비아파트 쪽 집주인들은 좀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계약갱 청구권을 쓴 것은 묵시적 계약하고 같이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세입자가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네. 안 돌려주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전세 시장이 이게 여러 가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다각도로 시장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지방 쪽으로 약간 얘기를 해볼 텐데 꼭 이번 6.27 대책이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보를 보더라도 아니면 지금 정책들 나오고 있는 걸 보더라도 지방 쪽으로 관심을 높이고 지방 경제를 살리려는 행보들이 네, 직접적으로 맞습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맞아요. 대통령이 지방에 가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뭐 해수부 이전 얘기도 당연히 있고 이게 지방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플러스 요인이죠. 이번 6.27 대책은 지방이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거 지방은 6개월 유예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지방 입주 물량이 줄고 그리고 정부의 중공업 미분양 뭐 양도세택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지방은 집값이 싸잖아요. 대출 규제보다 기준금리 인하가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뭐 집값이 싸는데 무슨 대출을 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종시 완성하고 그다음에 2차 공기업 이전 이게 상당한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순통이 트일 거로 보고 매물이 소화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양상으로 보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집값은 서울 수도권만 오르고 지방은 안 오른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도식적 사고이자 일종의 지속 편향이에요. 아니 거기까지 그렇게 유식한 단어가 안 나오더라도 기사만 봐도 양극화 너무 심하다. 지방 급락한다. 지방은 살아나질 않고 수도권만 막 화랑이다. 이런 뉴스들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세뇌됐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지방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그건 다 알잖아요. 네. 전체 미분양의 지금 80%가 지방에 있고 젊은 인구 이게 핵심 수요층이잖아요. 자꾸 유출되고 지역 경제 안 좋으니까 다 알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급반등은 안 돼요. 근데 제가 최근 통계를 가져올게. 그래서 이게 오늘이 뭐죠? 이게 이틀 전에 나온 통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시장 흐름을 볼 때 실거래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충실할 수 있다. 거래된 걸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 통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5월 통계는 다 안 좋아요. 5월 통계는 제가 보니까 뭐 광주하고 아니면 울산 정도, 세종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네. 전체를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5월 아파트 실거래가가 지금 마이너스 0.09%예요. 네. 약 보합 정도.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도 5월 달에 마이너스 0.17% 정도 돼요. 오른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6월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이건 6월 달 안에 거래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7월 15일 날 발표된 거죠.
그러면 6월 15일까지 이거 한 달 거래하고 나서 한 달 뭐예요? 계약하고 한 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다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잠정지수라고 합니다. 네. 이게 시장의 선행성을 띠고 있어요. 이게요 조금 높으면은 방향성을 못 바꿉니다. 0.02 이런 거는 바꿔요 방향성을. 그런데 네. 보십시오. 요번에 잠정지수를 보면은 지방은 이제 광역시하고 전체 도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6월 실거래가 잠정지수가 플러스 0.34%예요. 그다음에 지방 5대 광역시는 0.36%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부산이 0.68%. 이거 해수부 내려간다고 해서 그런가? 대구가 0.16%, 그다음에 광주는 마이너스 0.2%인데 이거는 5월 달에 0.35%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뭐 통계상 좀 혼조가 있을 수 있고 대전이 0.46% 올랐고요. 울산이 0.6%. 울산이 작년도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울산이 역시 공기업 있잖아요. 뭐 이전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자동차하고 선박 경기가 좋잖아요. 네. 국지적 수요를 반영하거든 지방은. 네.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종도 6월 달에 마이너스 0.6인데 이게 5월 달에 2.7%도 오르다 보니까 약간 어떤 그런 조정이 이렇게 네. 지표 조정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나머지 지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지방, 네. 경남, 뭐 충남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은 지금 경남을 제외하고는 경남이 지금 6월 달에 마이너스 0.16%. 근데 5월 달에 0.66%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막 아까 광주나 세종하고 약간 비슷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반등했다고요. 심지어 전주하고 전남하고 제주는 1% 이상 올랐다고요. 1월 달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게 통계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의원님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것도 지방 역시 신축이 이걸 이끈 거겠죠? 지방이 신축 선호현상이 강하죠. 왜냐하면 재건축은 강남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너무 세상을 너무 이렇게 당위적으로 보시면 안 돼. 그 실제 일어나는 현장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장과 밀접된 어떻게 보면 밀착된 어떤 데이터가 네. 실거래가 잠정지수란 말이에요. 이게 이틀 전에 뜬 건데 다 플러스 나왔잖아. 그런 말씀 드리는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반등은 안 돼요. 왜냐? 지방이 그동안에 안 오르는 거는 안 빠졌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안 빠졌다고요? 안 빠졌다고요. 왜냐? 2022년에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집값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 네. 2022년 한 해로 보면은 지방은요 실거래가 기준은 10%밖에 안 빠졌어요. 경기 인천요, 경기 서울 인천은 22% 떨어졌습니다. 대출을 많이 내는 데일수록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일수록 금리나 크겠네요. 통화량 같은 금융 변수에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은 기본적으로 국지적 수요이기 때문에 금융 변수 영향을 덜 받아요. 덜 빠졌으니까 덜 오는 거죠. 통계를 볼까요? 실거래가 아파트 회복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방이 지금요, 올 5월까지 보면은 고점이 언제냐면은 2021년 10월입니다. 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때는 다 유동성 장치를 밀어올렸기 때문에 지방의 회복률이 지금 6.7%, 수도권이 85.9%, 수도권이 지방보다 1%포인트 덜 올랐죠. 그러니까 오르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방이 갑작스럽게 좋아질 일은 없다. 다만 서서히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와 그다음에 이걸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자기 조직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누가 얘기 안 해도 네. 이게 자율적 반등을 하는 거죠. 누가 있잖아요. 산기를 누가 냅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시장이 계속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침체돼 있다가 약간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업데이트를 해봤고요. 실제 수치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분양 관련해서도 잠깐 좀 여쭤볼게요.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는다. 이제 더 나아가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위기감들도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상황들이 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미분양은 약간 줄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5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한 6만 6천 가구 정도 돼요. 좀 줄긴 했지만 중고금 미분양이 지금 많아요. 이 전체 미분양의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한 83% 정도가 중공업 미분양이 2년 네. 전에 분양한 거거든요. 안 팔리니까 어때요? 결국은 이제 입주하는 거죠. 네. 그게 불 꺼진 아파트, 악성 미분양으로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안 팔립니까? 분양가가 비싸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방이 지금 약간 좋아지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표상으로 보면은. 그러면 악성 미분양은 안 팔려요. 그럼 시장의 흐름에 가면 선행성이 어디에 있어요? 악성 미분양이 주는 속도예요? 아니면 기존 아파트가 반등하는 거예요? 기존 아파트가 먼저 반등하죠.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는 미분양만 초점 맞추면은 이게 이 뭐냐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걸 못 느껴요. 그거보다 지금은 어때요? 기존 아파트가 약간 반등을 하면서 나중에 미분양을 해소시키는 그런 아마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는 미분양하고 기존 아파트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은 또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좀 꿈틀에서 올라온다 하면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줍줍을 해도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에요. 문제는 안 쌓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실수요자들이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분양 가지는 것도 좋아요. 을죽신 문화 뭐 괜찮습니다. 근데 분양한 지 3개월 넘어서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가격이나 입지 경쟁력이 일단은 밀렸다는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미분양 생길 때 사셔야 되지 입주 때까지 미분양인 거는 제 생각에 나홀로 아파트거나 외곽이거나 비역세권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죠. 하자가 있죠.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분양 나쁘지 않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멀어질수록 분양일로부터 멀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분양 관련해서도 얘기를 들어봤고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는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일단 그러면 자수성강 고소득자들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이 어찌 보면 근데 이것도 배부른 소리일 수는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내 집 마련이 이들한테는 좀 불리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또 상급지로 옮겨가려고 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이게 막힌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유효합니까? 아이고, 그건 다 아시잖아. 옛날에 뭐 대출력이 중요하다고. 지금은 뭐 자금력이잖아요. 누구는 부모력이라고 그러던데. 얄밉다. 예.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이 현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작가님이 그리 쓰셨어. 괜찮아요. 그렇기도 한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추가 대출로 이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돈만으로 30억 갖고 있다고 30억짜리 집을 사진 않잖아요. 60억짜리 집을 네. 살려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네. 짧게 딱 3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관망하라고 그랬죠. 네. 분명히 전공법을 때렸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밖에 없고 더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드렸고 단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똘똘한 채도 제가 옛날에 만들어냈는데 그게 역사가 20년 넘었어요. 2006년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70억 넘어서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저는 상급지 갈아타기는 좀 더 타이밍을 더 잡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수도권이나 지방 중저가 주택은 타이밍이 되지 말고 가격 메리트 보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도권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걸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출이 확 끊겼기 때문에 아마 단박에 좀 움직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제 생각에 집에다가 돈을 맞추지 마시고 네. 돈에다가 집을 맞추셔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젊은 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아요. 한꺼번에 욕망을 다 이루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단계별로 충분히 석탑 쌓듯이 충분히 저는 옮겨가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자금이 있는 분들은 저는 2가지를 좀 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데 경매 시장하고요. 그다음에 분양 시장에 좀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 경매 쪽에 요새 뭐요? 이게 경락 보통 그 잔금 대출도 이번에 다 6억 제한 다 걸려요. 개인 사업자가 아닌 상황. 그러면 뭐예요? 수요가 줄죠. 그러면 일종의 이 낙찰가율이 좀 낮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아까 내 신규 분양도 일부 미분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수도권 외곽은 아마 이번에 미분양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초기 때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 그리고 이제 급매물도 충분히 저는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표는 안 떨어지는데 네.
막상 급매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다리품을 팔아서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유, 공부도 많이 하고 임장도 많이 다녀야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6.27 대책 이후에 실수요자분들이 또 이 부분은 근데 유의하시라라는 제언이 있다면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은행 창구를 들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약부터 하시면 안 돼. 네. 은행 가서 일단은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 보고 계약하시는 거. 그다음에 지금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대부분 낼 겁니다. 특히 규제 지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나머지 지역은 6억 넘으면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편법 정료로 나중에 세무조사 받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게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갈아타기 할 때는 반드시 종전집을 팔고 나서 새 집을 사시는 방향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왜냐? 그 사이에 안 팔릴 수 있어요. 지금 급매물이 나오는 것들은 뭐냐 선매수 후 매도 전략을 펴려다 그랬다가 갑자기 정책이 나오니까 어떻게 놀래가지고 지금 급매로 내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특히 거래가 많지 않는 비인기 지역에서 인기적으로 갈 때,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갈 때, 나홀로에서 대단지로 갈 때는 반드시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해주신 그 몇 가지 포인트들, 특히 그 마지막 포인트는 꼭 유념을 하시고 좀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 현황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략들까지 들어봤고요. KB부동산의 박원갑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